혹시 1,000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를 업은 여자가 재벌 회장 백진혁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죠. 차비가 없어서요. 제발요. 꼭 갚을게요. 진혁은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전처 이수아였습니다. 수아야, 너 수아 맞지? 하지만 여자는 눈앞의 남자를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를 아세요? 7년 동안 찾아 헤맨 여자가 이제는 아이를 업은 채 다리를 절며 그에게 1,000원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로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늦가을 아침, 시골 시내 종합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 정문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의 소독약 냄새와 바깥의 찬 공기가 섞였고 오가는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백진혁, 올해 44살이었어요.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전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혁은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막 병원 로비를 빠져나오는 길이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넥타이 매듭만은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비서 박기준이 뒤따라 나오며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문 앞으로 차 대줘. 진혁은 정문 옆 그늘에 잠시 섰어요. 문상객 몇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는 진료를 마친 노인들과 보호자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풍경을 무심히 흘려보내다가 어느 한 곳에서 시선이 걸렸어요. 아이를 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그늘 쪽이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는 축 늘어진 채 여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여자는 그 무게를 버티느라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데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 걸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선을 걷어야 했는데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익은 모습이었어요. 어깨선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어딘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진혁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금세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한 번 더 추스르며 천천히 진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분명해졌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 절뚝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휘청일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여자는 진혁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았어요. 혹시 1,000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차비가 없어서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진혁의 귀에는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꽂혔어요.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여자의 얼굴이 귀 끝까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온 얼굴에 번졌고 그 아래에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꼭 갚을게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들었어요. 진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7년 전 성원그룹 복지재단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전처 이수아였어요. 이혼 서류 한 장을 던져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여자였습니다. 진혁은 찾았어요.
체면도 버리고 사람도 풀고 닿을 수 있는 곳은 전부 뒤졌죠.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미워해야 하는지 그리워해야 하는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요.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아이를 등에 업고 차비 1,000원을 빌리고 있었어요. 진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 진혁이 없었어요. 반가움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눈이었어요. 그 낯선 시선 하나가 진혁의 가슴을 조용히 내려앉게 했죠. 수아는 아이를 더 단단히 추스르며 방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눈가가 접히는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밀어내려 해도 진혁의 가슴이 먼저 알아보는 얼굴이었어요.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잠시만요. 진혁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자신도 몰랐어요. 말이 먼저 나왔죠. 수아가 멈췄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수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아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진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말해야 했는데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앞의 여자는 분명 수아였고 동시에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기침했습니다. 수아는 얼른 아이를 추스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열이 있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혁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1,000원짜리를 꼭 쥔 채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 진혁의 눈에 박혔어요. 한 걸음마다 다리가 흔들렸고 등에 업힌 한별은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한별을 업은 채 버스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고 버스는 천천히 병원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 저분 혹시...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오래. 그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 버스 따라가. 어디서 내리는지만 확인해. 조용히. 기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바로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은 세단은 병원 앞을 빠져나왔어요. 앞유리 너머로 마을버스가 멀리 보였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길로 접어들었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작은 읍내 시장 쪽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간판들이 낮게 이어졌고 좌판 사이로 생선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때 수아가 내렸습니다. 진혁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수아는 한별을 업은 채 버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왼쪽 다리를 디딜 때마다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어요. 버스 문이 닫히자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고 수아는 아이가 추울까봐 낡은 점퍼 자락을 등 뒤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별의 작은 손이 수아의 어깨 위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수아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아 자기 가슴 쪽으로 당겼죠. 회장님,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기준이 낮게 물었어요. 진혁은 참은 손잡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수아에게 진혁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갑자기 이름을 부른 남자였고 버스까지 따라온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이까지 아픈 상황에서 수아를 더 겁먹게 할 수는 없었죠. 수아는 버스에서 내려 약봉지를 손에 쥔 채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식집 앞에서 멈췄어요.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조금 벗겨져 있었어요. 복례 분식. 유리문 안쪽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창가에는 삶은 달걀 바구니와 물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조금 굽은 김복래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한별의 이마부터 짚었습니다. 아이고, 한별이 열이 아직도 있네. 지영아,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 수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네, 주사 맞고 약 받아왔어요. 조금 쉬면 괜찮을 거래요. 그 다리로 애를 업고 버스를 타고 다녀. 택시라도 타지.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그 짧은 침묵 안에 대답이 다 들어 있었죠. 오늘 병원 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 버스비조차 없어서 낯선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야 했다는 말이요. 진혁은 차 안에서 그 침묵을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팔을 내밀었어요. 들어와.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한별이가 아픈데. 할머니는 수아의 등을 떠밀듯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수아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별의 작은 발이 문턱에 살짝 부딪히자 수아가 얼른 뒤돌아 아이 발목을 감쌌어요.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진혁은 차 안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낡은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고 안쪽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분식집 안 수아는 한별을 안쪽 의자에 눕히고 약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등을 대고 한참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아까 그 남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아야 라고 불렀던 목소리였어요. 자신은 지영인데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방, 진혁은 세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히터 바람이 발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지만 진혁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간 분식집 유리문에 검은 정장 차림의 자신이 비쳐 보였어요. 안쪽에서 아이를 돌보는 수아와 밖에서 바라보는 진혁이 같은 유리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는데 7년이라는 시간은 그 유리문보다 두껍게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기준아. 네, 회장님. 수아. 이수아.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저 아이는 누구인지, 어디서 지내는지 전부 알아봐. 기준은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진혁은 다시 유리문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한별의 이마를 젖은 수건으로 닦고 있었어요. 손목이 가늘게 떨렸고 아까부터 절뚝이던 다리는 의자 옆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아픈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어요. 세상은 수아를 재단 돈을 횡령하고 사라진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도망친 여자라고 했죠. 진혁도 7년 동안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이 낡은 분식집 안에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아이를 업고
차비 1,000원을 빌리면서요. 이상했어요. 돈을 챙겨 달아난 사람이 왜 이러고 사는지, 다리는 왜 저는지, 저 아이는 또 누구인지, 그리고 7년 동안 찾아도 나오지 않던 여자가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수아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기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짧게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어요. 다친 눈꺼풀 뒤로 7년 전 수아의 모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어요. 7년 전에 이수아는 성원그룹 안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자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수아가 처음 진혁의 눈에 들어온 곳도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성원그룹 복지재단이 후원하던 오래된 무료 급식소였어요.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르는 사이 수아는 구석에서 어르신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드시는 어르신에게는 죽 도시락을 따로 챙겼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발걸음이 불편한 분이 없는지 끝까지 살폈어요. 진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진혁은 거창한 말 대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수아는 그걸 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고 결혼했습니다. 성원가 안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수아의 집안이 성원그룹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진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크고 화려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 시간보다 식이 끝난 뒤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던 짧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더 오래 남았죠. 결혼 뒤에도 수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화려한 모임보다 복지재단 사무실을 더 편하게 여겼고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겨울, 수아는 평소처럼 독거노인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 낡은 빌라였어요. 어르신은 방 한가운데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어르신, 많이 추우세요? 이번 달 난방비 지원금 나왔을 텐데요.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돈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수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장부에는 분명 지원 완료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요.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받았다는 어르신도 생계비를 받았다는 상인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돈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고 있었어요. 수아는 혼자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석 달치 장부를 대조했어요. 지출 서류, 통장 사본, 수혜자 명단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흩어진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선으로 이어졌어요. 돈은 분명히 나가고 있었는데 그 돈이 도착한 곳은 낯선 업체들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보면 텅 빈 사무실이거나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진혁의 이복 동생 차민재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의 계모 차영숙이 오래전부터 후계자로 밀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죠. 수아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드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복지재단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돈은 성원그룹 가장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차영숙도 곧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차영숙이 수아를 불렀어요.
성원가 저택 응접실이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지도 않은 차가 놓여 있었어요. 차영숙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재단일에 너무 깊이 들어간다면서? 수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직접 노인네들 집까지 찾아다니는 거 품이 있는 일이 아니야. 어르신들이 잘 지내시는지 살피는 일인데요. 차영숙의 입가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런 건 직원들이 할 일이야. 수아, 너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수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단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차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그 작은 소리가 수아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말 조심해.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차영숙의 말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차영숙이 오래도록 감춰온 욕심의 뿌리였다는 거요. 차영숙에게 수아는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성원그룹 안쪽의 치부를 들여다본 사람이었고 진혁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영숙의 눈빛은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며칠 뒤 진혁은 해외 투자 계약 때문에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진혁은 수아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아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아직 진혁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좀 더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생각했죠. 진혁은 수아를 한번 안아줬어요. 짧은 포옹이었지만 수아는 그 품에 잠시 기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평범하게 나눈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 사이 차영숙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아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처럼 서류가 꾸며졌고 수아 도장이 찍힌 가짜 지출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단 CCTV도 손봤어요. 수아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장면만 따로 남기면 곧 증거처럼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수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장부를 대조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수첩은 점점 빽빽해졌습니다. 진혁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수아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래 비워둔 자리였고 보고 싶었어요. 그 길에 재단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진혁이 들으면 바로 알 일이었죠. 가방에 자료도 챙겨 넣었습니다. 수아는 자료를 챙겨 넣고 가방끈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낮게 내려앉으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우산을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골목 바닥을 두드렸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졌어요. 그리고 골목 끝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택시를 잡아 공항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수아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젖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를 보며 말했어요. 뒷차가 아까부터 좀 이상한데요. 수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검은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택시 옆으로 바짝 붙더니 차체를 밀듯이 다가왔어요. 기사가 놀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세차게 두드렸고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가 급하게 울렸어요. 검은 차가 다시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크게 흔들렸어요. 수아의 어깨가 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 위에서 차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택시는 미끄러지다 도로 가장자리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수아의 몸이 앞으로 튕겼어요. 머리 옆이 차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빗속 어둠 속으로요. 차영숙의 사람들은 사고 흔적을 지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 밤 수아의 사고는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읍내 시장에서 복례 분식을 하는 김복례 할머니가 이른 장을 보러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도로 아래 비탈 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다시 들려왔어요. 사람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비탈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흙이 발목에 달라붙었고 젖은 풀잎이 치맛자락을 적셨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풀숲 사이에 여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다. 복례는 달려가 여자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 옆에 피가 굳어가고 있었고 한쪽 다리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복례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사람을 불렀습니다. 얼마 뒤 수아는 읍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한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깨어나도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례는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다시 굳었어요. 그리고 환자분, 임신 초기로 보입니다. 아이요? 네.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이 컸는데 지금은 아이도 버티고 있어요. 복례는 응급실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자가 안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누구에게 쫓겼는지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누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상하게도 배 위에 손을 얹으면 조금 진정했습니다. 의사가 아이가 있다고 말했을 때도 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자기 배를 감쌌습니다. 기억은 비어 있었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감각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그런 수아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복례가 이름을 물었어요. 여자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어디를 뒤져도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복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영이라고요. 그게 자신의 이름이 됐어요. 갈 곳이 없다는 말에 복례는 복례 분식 뒤편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겨울엔 외풍이 들고 여름엔 기름 냄새가 배는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지붕은 있었어요. 복례에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식집 아침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여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온전히 모르면서 아이 얼굴만은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아까운 듯 바라봤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물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 수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밤하늘이 좁게 보였어요. 간판 불빛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이의 볼을 손끝으로 살며시 쓸었어요. 한 별이요. 이 아이는 별처럼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별은 복례 분식 뒤 작은 방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의 불빛과 국수 냄새,
복례의 잔소리 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커갔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별의 엄마로 사는 일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진혁이 복례 분식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그날 오후 진혁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박기준도 기사도 없이요. 복례 분식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어요. 어묵 국물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섞여 문 앞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자리는 절반쯤 차 있었고 복례 할머니는 주방에서 냄비를 적고 있었어요. 수아는 테이블을 닦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컵을 가져왔어요. 다리를 살짝 절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진혁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어요. 뭔가 낯익은 듯 그러나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혹시 며칠 전에 병원 앞에서 뵌 분 아닌가요? 진혁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1,000원 빌려주신 분. 수아의 얼굴이 다시 조금 붉어졌어요. 진혁은 표정을 수습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수아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1,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 앞으로 살며시 밀었어요. 진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아니에요. 빌린 건 갚아야죠. 수아는 진혁이 받지 않을 것 같았는지 손을 살짝 잡고 1,000원을 쥐어줬어요. 진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아의 손이 자기 손에 닿았어요. 예전엔 고왔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어요. 7년이 그 손 위에 남아 있었죠. 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덕분에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진혁은 손안에 1,000원을 바라봤어요. 7년 전 그의 아내였던 여자가 1,000원을 돌려주며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해야 했는데 목이 막혔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한별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병원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볼에 붉은 기운이 많이 가셨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많이 나은 것 같았어요. 한별은 단무지 접시를 두 손으로 들고 조심조심 걸어오더니 진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국수 시킬 거예요? 아니면 김밥이요? 진혁은 잠깐 아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국수 주세요. 할머니, 국수 하나요. 한별이 주방 쪽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복례가 안에서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한별은 다시 진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죠. 수아가 주방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별아, 손님 귀찮게 하지 마. 응, 알았어. 한별은 물러섰지만 계속 진혁을 흘끔흘끔 봤어요. 잠시 후 단무지를 더 가져다 주는 척하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 한별이에요. 할머니랑 엄마가 별처럼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래요. 진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한별. 작고 맑은 이름이 진혁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아가 기억을 잃고도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진혁은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볼은 아직 아픈 기운이 남아 조금 붉었지만 웃을 때 접히는 눈가만큼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별이 진혁을 빤히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차비 빌려준 사람이에요? 진혁은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별이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그 1,000원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꼭 갚아야 한다고.
그때 수아가 진혁이 시킨 국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별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한별아, 손님 식사하셔야지. 그러고는 진혁 앞에 국수를 내려놓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평소엔 이러는 애가 아닌데. 진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한별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그 작은 습관이 진혁의 눈에 박혔어요. 왼손을 먼저 쓰는 습관,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모양. 거기다 눈매며 콧날이며 어릴 때 자신을 찍은 사진 속 얼굴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진혁 안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진혁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복례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진혁을 한번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음식보다 수아와 한별을 더 오래 보는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손님, 국수 불어요. 진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는 복례가 수아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어. 다리 또 붓는다. 조금만 할게요, 할머니. 조금만 한다는 사람이 제일 오래 서 있어. 수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행주를 다시 들었습니다. 복례는 투덜거리면서도 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무리하지 말라 하면서도 수아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죠. 수아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진혁은 결국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문 쪽으로 돌아서는데 한별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진혁이 돌아봤어요. 한별은 삶은 달걀 하나를 작은 비닐에 넣어 두 손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국수 거의 안 드셨잖아요. 배고프실 텐데 이거 가져가세요. 길에서 드세요. 진혁은 그 작은 비닐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달걀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 한쪽이 찡해졌죠. 고맙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한별은 웃었습니다. 다음엔 김밥 드세요. 할머니 김밥 맛있어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왔어요. 골목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자 조용해졌어요. 진혁은 한동안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안의 달걀이 아직 따뜻했어요. 잠시 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기준아. 네, 회장님. 전에 조사하라고 한 일 더 깊게 확인해. 특히 아이 출생 기록하고 7년 전 수아가 다쳤을 만한 사고 기록. 빠진 게 없는지 전부 찾아봐.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박기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복례 분식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한별이 복례 할머니 옆에서 뭔가를 조르고 있었어요. 복례는 웃으며 한별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수아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손안의 달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박기준의 보고서는 사흘 만에 올라왔어요. 빽빽하게 채워진 파일이었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백진혁의 책상 위에는 늘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날 진혁이 바라본 건 단 하나였어요. 복례 분식 뒤편에서 7년을 살아온 이수아의 흔적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진혁은 한동안 파일을 열지 못했어요. 손끝이 표지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1,000원을 빌리던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던 눈빛도 함께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아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거둔 여자, 다리를 저는 여자,
기억을 잃은 한별이 엄마. 시장에서 그녀는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도 복례가 지어준 거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본명도 기억하지 못한 채 7년을 살아온 거였죠. 진혁은 다음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7년 전 시내 종합병원 기록이었어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여성, 머리 외상, 다리 손상, 기억장애 가능성. 짧은 문장들이었는데 진혁은 그 줄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보호자 이름에는 김복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한별의 출생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발견된 지 약 9달 뒤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 이름은 김한별. 복래의 성을 따라 올린 이름이었습니다. 진혁은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수아가 사라진 뒤 9달. 그 말이 뜻하는 건 하나였어요. 복례 분식에서 단무지 접시를 조심조심 들고 오던 한별이 떠올랐습니다. 왼손으로 접시를 밀던 모습, 입술을 살짝 깨물던 버릇, 웃을 때 눈가가 접히던 얼굴이요. 어릴 때 자신이 그랬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얼굴이 지금 눈앞에 살아 있었어요. 진혁은 파일을 덮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아는 다치고 기억을 잃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온 거였어요. 그 7년 동안 진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찾는다고 찾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요. 그때 박기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 진혁은 파일에서 눈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발견됐을 당시 그 근처에 접수된 사고 기록이 없습니다. 택시 사고도 보행자 사고도 신고 기록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친 사람은 있는데 사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고라면 흔적이 있어야 했어요. 신고든 차량 기록이든 목격자의 말이든 무언가는 남아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냥 비탈 아래에 쓰러져 있었던 거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더 파봐. 그날 밤 수아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알겠습니다. 기준이 나간 뒤에도 진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진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준도 기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검은 코트를 집어들고 혼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례 분식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 준비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어묵 국물 냄새와 젖은 종이 상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이 뜸했고 냄비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수아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복례 옆에서 팔을 다듬는 척하다가 손끝으로 파 조각을 굴리고 있었어요. 진혁이 문을 열자 한별이 제일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천원 아저씨 또 왔어. 수아의 손이 멈췄어요. 어려울 때 선뜻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이름도 모른 채 천원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민망했죠. 한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한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왜요? 우리 힘들 때 도와주신 고마우신 분인데. 진혁은 그 말에 잠깐 굳었어요. 고마우신 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한때 수아의 남편이었는데 지금 이 가게 안에서는 그저 고마운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아와 한별이 살아있고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것 하나가 지금은 충분했어요.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물컵을 가져다 줬어요.
진혁은 그 손을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른 손등과 얇은 손목을 보면 지난 7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뭐 드릴까요? 국수 하나 주세요. 국수는 금방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시선이 자꾸 수아에게 갔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며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모습, 한별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손길이 눈에 박혔어요. 그때 한별이 어느새 진혁 옆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짓궂은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엄마 봐요? 수아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금세 붉어졌어요. 손님 앞에서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것도 민망했고 진혁이 정말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어쩐지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수아는 한별의 어깨를 살짝 잡고 조금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히잉, 아저씨가 엄마만 보길래. 한별은 입술을 쭉 내밀고 볼을 부풀리며 물러섰어요. 진혁은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수아는 민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진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귀엽네요. 수아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잠깐 눈을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는 주방 안에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수 냄비를 젓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홀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아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따라갔고 한별이 말할 때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복례는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 손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진작 알아챘죠. 진혁은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눈이 자꾸 수아와 한별에게 가는데 국수가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릇을 거의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마치고 문 쪽으로 돌아서는데 뒤에서 한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또 와요. 진혁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왔어요. 골목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진혁은 곧장 차로 가지 못하고 가게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수아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별은 복례 옆에서 무언가를 조잘거리고 있었어요. 주방 입구에 선 복례가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웅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다음번에 이 문을 다시 열면 손님으로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다시 복례 분식 문을 연 건 사흘 뒤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터라 손님은 한두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물컵 자국이 둥글게 남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식은 멸치 육수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진혁은 안쪽을 훑었습니다. 수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별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방 쪽에서 복례 할머니 옆을 맴돌고 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진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복례가 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나오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진혁 앞에 서더니 물었어요. 지영이 찾아요? 지난번에도 그 전번에도 복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국수는 거의 안 먹고 수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눈빛, 한별이 말을 걸 때마다 흔들리던 얼굴을요. 지영이 알아요?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작은 분식집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지켜온 7년 앞에서 그는 너무 늦게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코트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결혼 사진이 아니었어요.
성원복지재단 무료 급식소 앞에서 찍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아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진혁이 서 있었죠. 사진 속 수아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어요. 지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7년 전 사라진 제 아내 이수아입니다. 복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웃을 때 접히는 눈과 고개를 살짝 숙이는 버릇. 7년 동안 매일 봐온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왜 이제 왔어요? 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찾았다는 말도, 몰랐다는 말도, 기다렸다는 말도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복례는 한참 동안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되게 바쁘게 흔들리는데 진혁의 눈은 무너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례는 그제야 의자 하나를 빼앉았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비가 왔어요. 복례는 7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새벽장을 보러 가던 길, 비탈 아래에서 들려온 신음소리,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젊은 여자. 이름도 기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다쳤고 다리도 크게 상했는데 뜻밖에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고 했어요. 진혁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굳었습니다. 그 애가 한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열이 나면 다친 다리로 업고 병원까지 갔어요. 돈이 모자라면 본인은 하루 굶고 애죽부터 끓였어요. 기억은 없어도 엄마 노릇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1,000원을 빌리던 수아의 붉어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은 놀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순간에도 아이를 먼저 붙잡고 있었죠. 복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복례는 뒤편 창고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낡은 비닐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보자기는 오래 보관된 물건처럼 누렇게 발에 있었고 묶인 끈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어요. 복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고 낮은 소리가 났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그의 옆에 이게 있었어요. 진혁의 시선이 보자기에 멈췄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낡은 가방 하나가 드러났어요. 비에 젖었다 마른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손잡이 가죽은 오래전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진혁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수아의 가방이었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실에 갈 때도 무료 급식소에 갈 때도 어르신들 집을 찾아다닐 때도 수아가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죠. 진혁이 새 가방을 사주겠다고 하면 수아는 손에 익은 게 좋다며 웃고 말았습니다. 복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안에 젖은 종이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리고 또 말려서 보관해뒀어요. 진혁은 한동안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퍼가 거칠게 밀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안에는 젖었다 마른 서류 뭉치와 작은 수첩, 찢어진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물기를 먹었다 마른 탓에 울퉁불퉁했고 몇몇 글씨는 번져 있었어요. 그래도 수아의 글씨만큼은 곳곳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수첩을 펼쳤어요. 성원복지재단 지원금, 실제 수령자 미확인, 업체 대표자 대조 필요, 계좌주 다름,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그 의미가 너무도 선명했어요. 숫자와 서류를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이 정상적으로 흘렀는지, 누군가 중간에서 길을 꺾었는지, 계좌주 이름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혁은 계좌 흐름표를 다시 펼쳤어요. 지원금은 여러 차례 쪼개져 낯선 업체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모인 계좌의 예금주는 수아가 아니었어요. 수아가 범인이라면 돈의 끝은 수아에게 닿아야 했는데 서류 속 돈의 끝은 다른 사람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작은 글씨가 여백마다 남아 있었어요. 길지 않은 메모였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수아는 돈을 숨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끝까지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박기준의 보고서 한 줄이 떠올랐어요. 수아가 발견된 곳, 시내 외곽도로 아래 비탈. 그곳은 성원과 저택에서 공항으로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날은 진혁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가방 속 증거, 공항으로 가는 길목, 자신이 돌아오던 날. 수아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혁에게 전해야 할 것을 들고 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7년 동안 몰랐어요. 수아가 기억을 잃고 다리를 절며 아이를 업고 차비 1,000원을 빌릴 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왼손으로 단무지 접시를 밀던 작은 손, 1,000원 아저씨라고 부르던 목소리, 삶은 달걀을 건네던 따뜻한 손바닥이요. 그 아이는 수아가 혼자 지켜낸 7년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본 딸이었어요. 진혁의 손에서 수첩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숨만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깨가 무너졌고 눌러왔던 울음이 낮게 터져나왔습니다. 수아야. 이름 하나를 부르는데도 목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늦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었어요. 그때 진혁의 시선이 다시 계좌 흐름표 끝에 멈췄습니다. 마지막 계좌의 예금주 칸이었어요. 물에 번진 글자 사이로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본 순간 진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잠겨있던 진실의 문 앞에서 성원그룹 회장 백진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가방 속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어르신, 이 자료 잠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복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아가 잃어버린 7년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진혁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우리 지영이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복례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진혁의 목소리는 수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진혁은 복례 분식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튀김 기름 냄새와 젖은 종이 상자 냄새가 섞였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진혁은 골목 어귀에서 바로 박기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준아, 7년 전 사고 기록, 복지재단 자금 흐름, 차민재 쪽 명의 계좌까지 지금까지 파던 것 전부 가져와. 전화기 너머 기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 마침 확인된 게 있습니다. 진혁의 눈이 차갑게 굳었어요. 기준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수아가 발견된 외곽도로 주변에는 사고 신고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폐기된 교통관제 영상 일부를 복구하자 그날 밤 검은 차량 한 대가 택시 뒤를 따라붙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차량은 당시 차영숙이 관리하던 성원 계열 보안업체 차량과 동선이 겹쳤어요. 진혁은 숨을 낮게 들이마셨습니다. 계좌는 마지막 계좌 예금주가 차민재 전무 쪽 페이퍼 컴퍼니 대표와 일치합니다.
직접 명의는 아니지만 차민재 전무가 여러 번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수아의 가방 속 계좌 흐름,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라진 사고 기록, 검은 차량, 차민재 쪽 계좌,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차영수까지요. 진혁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분노가 뜨거웠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어요. 내일 아침 성원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해. 7년 전 복지재단 사건 다시 연다. 알겠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원가 저택으로 향했어요. 진혁은 7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수아의 방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성원가 저택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공기가 조용히 밀려나왔어요.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수아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서랍 안쪽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 작은 접시에 놓인 반지를 천천히 손에 쥐었어요. 프로포즈 때 건넸던 반지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의 흔적이었죠. 수아는 그 반지를 몹시 아꼈는데 잃어버릴까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끼지 않았어요. 진혁은 한동안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저녁이었어요. 수아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파 한 단과 두부 한 모가 든 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내려앉은 시장 골목에는 붉은 간판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진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걸음을 멈추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몇 번 본 얼굴이었지만 가깝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시장 뒤편 둑길로 걸었습니다. 작은 하천이 골목 뒤를 따라 흐르고 있었고 물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겨울로 넘어가는 저녁 바람은 차가웠지만 둑길은 조용했습니다. 진혁은 코트 안쪽에서 작은 앨범을 꺼내 수아에게 내밀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아는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무료 급식소 앞에서 웃는 여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선 두 사람. 사진 속 여자가 자신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이. 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 아니, 이수아. 당신이에요. 당신은 7년 전 제 아내였습니다. 수아는 앨범을 든 채 굳었습니다. 아내.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도, 이 웃음도, 옆에 선 사람도 기억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진혁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포즈 때 드렸던 겁니다. 수아 씨가 제일 아끼던 거예요. 수아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저릿함이 손끝에서 올라왔어요. 진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수아의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 7년 동안 찾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늦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반지를 손에 꼭 쥔 채 오래도록 앨범을 내려다봤어요. 둑길 아래로 물소리가 작게 흘렀습니다. 시장 쪽에서는
복례 분식 간판 불빛이 멀리 흔들렸어요. 한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례가 있는 곳이었어요. 수아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진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요. 성원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린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의장 안에는 아직 안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서류철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화면은 꺼진 채 검은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사진과 감사팀, 법무팀,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지만 왜 회장이 새벽부터 사람을 불러 모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회의 시작 5분 전이었어요. 짙은 회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단 그녀는 여전히 품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가에서 진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차영숙의 발끝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진혁은 회의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눈이었어요. 차영숙은 곧바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사람을 다 불러놓고 무슨 급한 일이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핸드백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곧이어 차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귀찮다는 얼굴로 재킷 단추를 풀며 차영숙 옆자리에 앉았어요. 물컵을 잡고 한 모금 마시려던 그는 진혁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컵을 입가에 대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혔어요. 박기준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낮은 소리가 났어요. 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의 안건은 7년 전 성원복지재단 횡령 사건입니다. 그 순간 차영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민재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피가 빠졌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진혁은 그 소란을 잠시 그대로 뒀습니다. 그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덮였던 겁니다. 차영숙이 먼저 웃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결론 난 일을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거니? 진혁은 대답 대신 기준을 바라봤습니다. 기준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7년 전 복지재단 장부가 떴어요. 독거노인 난방비, 급식 지원금, 생필품 지원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실제 수혜자 확인 기록이 올라왔어요. 받지 못함, 방문 기록 없음, 물품 미수령. 짧은 글자들이 줄줄이 올라오자 회의장 안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로만 보이던 돈이 누군가의 겨울 난방비였고 하루 한 끼 식사였다는 사실이 화면 위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어 수아의 작은 수첩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어르신 이름, 방문 날짜, 실제 지급 여부가 작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물에 젖었다 마른 자국 때문에 종이는 울퉁불퉁했지만 글씨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는 돈을 빼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진 돈을 끝까지 확인하던 사람입니다. 차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건 낡은 수첩 몇 장 아닙니까? 그걸로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말끝이 살짝 갈라졌습니다. 진혁은 차민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수천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폐업된 업체, 주소만 남은 회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복지재단 자금이 여러 번 쪼개져 흘러간 내역이 이어졌어요. 마지막 화면에는 차민재가 여러 차례 앞세웠던 페이퍼 컴퍼니 대표의 이름이 또렷하게 표시됐습니다. 차민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실무자들이 처리한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결제 기록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자금 승인 문서,
차민재의 내부 결제 흔적, 수아 명의로 조작된 계좌 개설 자료가 차례로 올라왔어요. 수아의 서명과 도장은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어 있었고 계좌 개설 과정에는 차영숙 측근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영숙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입가만 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덜미까지 하얗게 질려갔고 진주 귀걸이 아래로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복지재단 자금의 최종 흐름은 이수아 씨가 아니라 차민재 전무 측 계좌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장 안이 얼어붙었어요. 차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아,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니? 압니다. 짧은 대답이 회의장 바닥에 차갑게 떨어졌어요. 기준이 마지막 증거 박스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당일 외곽도로 복구 영상이 올라왔어요. 수아가 탄 택시 뒤로 검은 차량 한 대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이어 사고 직후 사라진 신고 기록, 급히 수리된 차량의 정비 내역이 나왔어요. 앞범퍼 교체, 오른쪽 헤드라이트 파손, 하부 긁힘. 그리고 그 차량이 차영숙 측 운전기사가 관리하던 차량이라는 기록이 떴습니다. 이어 사고 전후로 차영숙의 개인 비서와 운전기사가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화면에 올라왔어요. 사고 추정 시각 직후 차량 위치 기록이 끊긴 것도 함께 표시됐습니다. 차영숙의 눈가가 처음으로 굳었어요. 진혁은 천천히 차영숙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들이 숨긴 건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닙니다. 수아를 그 길에서 사라지게 만들려 했던 정황입니다. 차영숙은 턱을 세웠어요. 말 조심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차민재는 그제야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자꾸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거친 소리를 냈어요. 형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혁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차민재 앞에 섰어요. 차민재 씨, 성원복지재단 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증거 조작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차민재는 차영숙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경찰이 조용히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말 좀 해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차영숙이 이를 악물었어요. 입 닫아. 다른 수사관이 차영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영숙 씨 살인미수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어요. 나요. 하지만 수사관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차영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진주 귀걸이가 거칠게 흔들렸고 정갈하던 머리카락 한 올이 이마 앞으로 흘러내렸어요. 나 가만히 안 있어. 너희들 전부 후회하게 만들 거야. 차영숙은 진혁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도 후회할 거다, 백진혁. 진혁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후회는 제가 7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차영숙은 끝까지 고개를 세운 채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잠시 뒤 진혁이 다시 이사회석을 향해 섰습니다. 이수아 씨에 대한 7년 전 혐의는 오늘부로 공식 철회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눌렀어요. 성원복지재단 피해자 보상과 재조사도 즉시 시작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선의를 이용해 성원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진혁은 한동안 꺼진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수아의 이름은 바로잡혔어요.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수아와 한별은 복례 분식 뒤편 작은 방에 머물렀어요. 진혁은 매일 찾아왔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는 속도는 수아에게 맞췄어요. 한별 등교를 도와주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함께 따라갔습니다. 수아의 다리 치료도 시작됐어요. 오래 방치된 다리라 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진혁은 그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은 복례 분식 앞에서 복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와 한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앞치마 끝을 툭툭 털며 짧게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앞으로 잘해요. 돌아서려다 멈추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애 혼자 참 오래 버텼어요. 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수아가 한별을 업고 차비 1,000원을 빌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전부 자신이 몰랐던 시간이었죠.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진혁은 복례 분식 문 앞에서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수아 씨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수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깐 진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한별은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간판을 세웠고 수아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에 얇게 부딪혔습니다. 성원과 저택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높은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한별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넓은 마당과 오래된 나무, 돌계단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몇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자신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게 기억도 없는데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고 멀리 벽식의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진혁은 앞서 걷지 않았습니다. 수아보다 반걸음 뒤에서 그녀가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 2층 복도 끝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앞에서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7년 전 시간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창가에는 말라버린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뚜껑이 닫힌 만년필과 봉사 일정표가 가지런했고 침대 위에는 연한 크림색 스카프가 접혀 있었어요. 누군가 어제 벗어놓은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화장대 위 작은 접시에는 반지가 있던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수아는 문턱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방이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닦이고 물건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진 방이었어요. 누군가 7년 동안 이 방을 기다리게 해둔 거였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끝이 작은 접시에 닿았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였어요. 차가운 접시가 손에 닿는 순간 아주 짧은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던 손,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던 남자. 순간이었어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혁은 다가가지 않았어요. 수아의 기억이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별은 책상 위 앨범을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 있어. 아이의 작은 손이 펼친 앨범 속에는 젊은 수아와 진혁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서 웃는 수아,